길본이 잘했다. 나는 정말 화가 나요. 어쩌면 대중의 관심을 전혀 못 받는 선거가 되지 않는가. 민주주의가 성숙하려면 이미지 정치가 기승을 부리면 안 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난 원래 성함 보고 좌파인 줄 알았거든요. 이 정준 뭐 지읒이 두 개나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열린 토론 있잖아요. 내가 여기가 한때 고향 같은 곳인데 6년 반을 출근을 했으니까 매주. 그런데 요사이 지금도 운전하다가 자주 들어요. 내 열린 토론 옛날에 워낙 출연을 많이 했으니까 그 향수 때문에. 그런데 정말 진행을 매끄럽게 해요. 예, 그래서 정준이란 이름이 이게 잘 한다는 지읒이구나. 좌파 지읒이 아니라 변호사님은 정말 잘한다. 아니 우리 전원석 변호사님은 너 누구를 보면 제 좌파야 아니야 이 생각부터 먼저 하시나 봐. 아니 내 왼쪽에 있는 사람은 다 좌파거든. 왼쪽에 앉았잖아 지금. 우파시네요. 여기는 우파고 저기는 좌. 극자식이고. 그런데 사실 코로나와 상관없이 나는 그걸 유심히 봐요. 우리 길거리에 사람이 없어지고 이면도로에 가게, 점포들이 불이 꺼진 게 언제냐. 작년 그 가을 되면서 작년 추석 경기 때 길거리에 불이 다 꺼지가 있었어요.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이면도로에 가령 내가 살고 있는 그 동교동뿐 아니라 내 사무실 있는 서초동 그리고 내가 자주 가는 뭐 동네들 인데 가보면 이면도로에 정말 그 소설 제목처럼 어두운 상점들이 거리예요. 상점들이 불이 다 꺼져가 있단 말이에요. 이 자영업자들이 엄청나게 파괴가 되고 있다. 전부 다 손님이 없고 소비가 안 되고 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그 정책을 펴면서 저소득층들에게 돈을 그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 정부가 그렇게 애를 썼는데 단기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내고 각종 수당도 주고 이런데도 길거리가 퉁퉁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가 이게 딱 덮쳤단 말이에요. 이 딱 덮치고 나니까 이건 정말 밤 9시 되면 길거리에 가령 강북 이 강변도로 여기는 밤 9시가 돼도 거의 차들이 가득 메어지가 있는 도로입니다. 지금은 차들이 싱싱 달려요. 일산서부터 구리까지 차들이 싱싱 다닌단 말이에요. 밤 9시 됐다면 이미 다닌 사람이 거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 거예요. 이러니까 우리가 굳이 지금 선거판을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침체해 있고 특히 이 코로나가 생기고 미국 트럼프가 유럽에서 오는 여행객을 한 달 동안 미국 입국 금지를 시키면서 세계 경제가 금융시장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이게 미국 다우 시장 같으면 이 개장과 동시에 서킷 브레이크가 걸린 게 정말 사상에 딱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오늘만 하더라도 우리 시장이 반등을 하려다가 또 무너져서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1600이 무너지려 하고 있고 그리고 코스닥은 500이 지금 무너지려 한단 말이에요. 십몇 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러면 우리 사회가 전부 다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지갑을 여는 걸 더 겁을 내요. 이러니까 선거판은 말할 것도 없어요. 누가 뭐 정치하자 공약이 어떻다 누구 이게 뭐 도와주시오 이래도 그 얘기가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난 그래서 이게 아마 사상 최초로 어쩌면 대중의 관심을 전혀 못 받는 선거가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염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정 교수님이 미디어 정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이 미디어 정치로 고치면 좋은데 보면 이제 자기의 정책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자기 장점을 그 유권자들에게 알릴 기회가 자꾸 줄어들잖아요. 이 대면 기회가 없고 과거처럼 앞에 많이 모아놓고 앞에 이 애들이 춤추고 마이크 잡고 연설할 그런 기회가 없어지니까 이미지 정치가 이제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이게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가령 안철수 그 전 국민의당 대표, 현 국민의당 대표도 되네요. 예. 그분 같으면 솔직히 무덤 가까이 갔든 아니면 절벽에서 추락하든 그 상황에서 이번에 급반전을 했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런가 하면
어느 누구에 말도 하지 않고 그 두 부부가 대구 현장에 의료 봉사를 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방호복을 벗고 땀을 흘린 상태에서 그 의료 속옷만 입고 나오는 장면 한 컷. 이 역대급 컷이 그분의 지지를 적게는 3% 많게는 5%를 올려버린 겁니다. 이게 언뜻 보면 대수롭지 않아 보이지만 이런 현상이 앞으로 그 나머지 어떤 선거에도 후보자별로 나올 수도 있고 또 그 정당의 리더들의 어떤 한 장면이 선거에 미칠 그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난 그래서 원래 이 민주주의가 성숙하려면 이미지 정치가 기승을 부리면 안 됩니다. 그건 사실 민주주의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은 이런 이미지 정치라도 좀 많이 있어서 보는 사람이 좀 눈을 즐겁게 해줬으면 좋겠다. 네. 상상력도 풍부히 해주고 재밌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문재인 정권 중간을 딱 넘었을 때 예. 지금 하는 선거입니다. 그러면 이건 가령 미국 같으면 거의 중간 선거와 비슷한 경우예요. 그럼 중간 평가죠. 이걸 이제 그 일부 진보 좌파 진영의 신문 혹은 또 민주당 쪽의 선분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정권 심판이냐 야당 심판이냐 이 싸움이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 중간 평가 선거에서 가령 미국 같으면 뭐 중간 평가는 당연히 있잖아요. 그 하원 선거가 그 절반은 중간 평가니까 중간 평가 선거에서 야당 심판이라는 말은 교과서에도 안 나온 얘기입니다. 그건 지어낸 말이에요. 정권에 대한 심판이 어느 정도냐 하는 문제지. 세상에 정권 심판이냐 야당 심판이냐는 선거가 어디 있어요? 그 야당 심판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야당은 잠깐만 이거 내가 얘기하잖아. 아니 4년 전에 이미 있었다니까요. 야당은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야당은 권력이 없기 때문에 야당을 심판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에요. 이럴 경우에는 어불성설이라는 말을 어느 도단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말도 안 돼. 그럼 말도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여기에는 중간평가에는 가령 그 20세기의 말년부터는 거의 중간평가 선거거든요. 문자 그대로 이치 이카노미 스타피드예요. 이 경제예요. 경제. 그때 경제가 예컨대 미국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이클상 경제는 뭐 침체기부터 화랑기까지 있잖아요. 사이클을 바닥에 묘하게 걸려들면 정권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성적이 안 좋아요. 우리가 딱 비교를 해보면 그런데 화랑기에는 정권이 좀 엉터리고 문제가 많고 그동안에 뭐 다른 구설수가 많이 올라도 성적이 좋단 말이에요. 예, 사람들은 누구나 이 생각의 직진성 이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 가령 내가 탄핵 때 이 촛불시에 참여를 했다. 그다음에 지방선거 때 뭐 거의 내 일방적으로 이 민주당 쪽을 찍었다. 나는 지방선거는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게 그 싱가포르 회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쨌든 내가 여기 찍었다. 그러면 이게 자기가 한 행위의 정당성을 자꾸 찾고 싶어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찍었는데 배반을 당했다 이런 것보다는 이 정부가 아무리 내 생각과는 정반대로 간다 하더라도 그래도 나는 이쪽에 한번 찍었으니까 또 찍고 싶다는 이 정당성을 자꾸 찾고 싶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일종의 그 투표 심리학적으로 직진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가고 싶단 말이에요. 빠꾸 가야지 백 안 하고 싶단 말이에요. 유턴. 예, 유턴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우회전. 그런 게 이제 하나 굉장히 이게 작동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 나는 이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 큰 영향이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 일치에 나오는 통계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무당청, 중도청, 무당청을 나누는 통계도 있고 아니면 중도청, 무당청을 묶어서 그냥 뭐 중도청이라고 하든가 무당청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곳도 있고 그게 약 한 33% 아류입니다. 정확히 3분의 1이에요. 놀랍게도. 네.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게. 과거에는 이게 한 20한 7, 8% 이렇게 됐거든요. 그거보다 한 5%가 더 늘어났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가령 어떻게 투표장으로 유인하느냐, 어느 쪽이 유인하느냐,
예컨대 이 사람들이 문 대통령에 대해서 실망을 해서 아 나는 화가 나니까 끝까지 투표를 하러 가겠다 이래서 야당을 찍느냐 아니면 이 사람들이 아니 그렇더라도 나는 문 대통령이 이번에도 김정일하고 편지를 주고받았으니까 남북 평화에 기대 한번 해볼까 이래서 가서 투표를 할 거냐. 인데 따라서 이제 선거의 승패가 좌우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는 하고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는요 정당의 지지 아니면 진영의 지지도 중요하지만 인물 경쟁이에요.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는 누가 뭐라 해도 공천이 알파에서 오메가입니다. 처음부터 끝이란 말이에요. 공천에서 일단 기본 승부가 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보면 이번 선거는 의외로 박빙의 승부가 굉장히 많이 보일 것이다. 특히 수도권에서. 네네. 저는 TK의 승부는 사실은 지금 승부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TK 선거는 이 민주당 입장에 있어서는 세 사람이 완전 망쳐놓았어요. 한 사람은 홍모 대변인, 이 사람이 이번에 출마를 하니까 성함을 안 밝히겠습니다. 이 사람이 대구, 경북, 봉쇄 이 얘기를 했잖아요. 이 TK 국민들이 그 진위를 안다 하더라도 화가 나는 거예요. 이건 대구, 경북, 봉쇄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또 한 사람은 박능구 장관입니다. 이 처음에 그 2월 2일 날 이 정부가 가령 그 후베이성 14일 동안 후베이성에 갔다 온 지 14일 이내의 사람은 입국 금지를 시키겠다. 그러면서 2월 4일 0시부로 해서 사실은 그 이후로도 이제 일반 나머지 그때 이미 중국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지역에 창궐을 하고 있을 때인데 하루에 2만 명 이상 들어오다가 한 일주일 뒤니까 한 1만 명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그게 나중에는 중국에서 안 보내니까 1,000명 이하로 줄어버린다고. 그런데 박능구 장관이 국회 답변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우리나라에 이렇게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유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한국인 때문이다. 한국인이라는 걸 계속 강조를 한 거예요. 그게 우리 국민적 분노를 많이 일으킨 답변입니다. 또 하나는 또 한 분이 누군가 하면 강경화 장관입니다. 왜 중국인 입국 금지를 청와대 성문 페이지에 76만 명이 서명을 했잖아요. 참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강경화 장관이 그게 한참 논란이 불붙어 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방역을 잘하는 나라 이런 나라는 입국 금지를 안 한다. 지금 입국 금지를 하는 나라는 주로 방역 체계가 엉망인 나라들이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여기저기서 했습니다. 국회에서도 하고 그냥 기자들에게 지나가면서도 흘리고 이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건 가령 이른바 조중동에만 나는 게 아니고 저는 한겨레 경향신문도 유심히 보는데 한겨레 경향신문도 크게 났어요. 굵은 제목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그런 걸 볼 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화가 나는 거예요. 이건 진보 보수 진영을 떠나가지고 왜 감염원 차단을 하지 않느냐. 이 주장은 감염학회나 의사협회가 늘 하는 얘기거든요. 전문가들이. 그런데 그런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 있어서는 아니 일단 제일 먼저 이 감염병이 돌 때는 감염원 차단을 하는 것이 1순위인데 왜 차단을 하지 않느냐. 그런데 외교부 장관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베를린이나 런던 가서 한참 한국은 거꾸로 입국 금지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130개국이 넘습니다. 입국 제한을 받는 곳이. 이런 때 강경화 장관은 또 태인이 하는 말 그건 그 나라에서 하니까 할 수 없다. 우리 외교부는 손을 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번 선거에서 TK 같으면요. TK 사람들이 가장 분노를 하고 있는 게 문 대통령이 아닙니다. 경제도 아니에요. 이 세 사람이에요. 이 홍모 대변인 뭐 사표를 썼습니다. 이틀 뒤에. 그리고 박능구 장관 그리고 강경화 장관이에요. 이 세 사람 때문에 대구 경북에 있어서는 아마 지금 민주당 후보들이 그 대표적으로 가는 김부겸 의원이라든가 홍일학 의원 같으면 지난번에 당당하게 다 당선되신 분들이잖아요.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질본이 아주 잘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를 벗어나고 있다 하는 건데 아니요 그렇게 말 안 했습니다. 아니 그 비슷한 국민들이 그렇게 보는데 일본은 잘한다, 정부는 뭐 잘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잖아요. 이 우리 사태에서요 이번에도 우리 국가의 위기 대응 능력이 얼마나 떨어지는가를 나중에 아마 백서가 나오면
나타나겠지만 아마 나는 그 원인을 여러 가지로 봐요. 첫 번째는 행정수도 문제가 있어가지고 질본은 오송에 있고, 그리고 이게 서기관 사무관들 공무원들은 전부 다 세종시에 있고, 장관은 서울에 어디 사무실에 있거나 길바닥을 돌아다니고 있고,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와대도 컨트롤 타워라 얘기하고, 그다음에 중대본도 컨트롤 타워라고 얘기하고, 총리실도 컨트롤 타워라 얘기하고, 그리고 언론은 또 질본이 최대로 컨트롤 타워라 얘기한단 말이에요. 질본이 노력한 건 압니다. 정은경 그 질본 본부장이 스타가 된 것도 알아요. 하지만 상황을 그대로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대구만 하더라도 병상이 부족해서 확진 환자가 자가의 집에 있다가 몇 사람째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태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런 정도라도 지금 극복을 하고 있는 것은 질본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질본은 마스크 숫자도 제대로 확인을 못 해가지고 이 사태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마스크가 초기에 대량으로 전부 다 해외 다 나갔지 않습니까? 마스크도 제대로 관리를 못 해가지고 결국은 국가가 다 수매를 해서 지금 국가가 마치 사회주의처럼 공급하는 식으로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런 질본을 갖고 일을 잘했다고 하면 안 되죠. 병상 숫자도 지금 확인을 못 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감염병 전문 병원이 없는 체제란 말이에요. 이 체제에서 정말 TK에 있는 의사들, 이 의사들의 그 의료 기술과 그리고 어떤 노력들 땀 흘리면서 벌써 한 달째 집에도 거의 못 들어가는 의료진들의 노력, 그리고 우리 사회 성숙한 시민의식 거리두기를 하자 이러니까 대구 길거리가 다 텅 비었잖아요. 이런 높은 시민의식이 이 질병을 지금 극복을 하고 있는 거지. 질본이 잘했다? 나는 정말 화가 나요. 이번에 병상 숫자도 제대로 파악을 못했단 말이에요. 전국에 있는 엄마 병실에 도대체 베드가 몇 개인지 그것도 언론이 보도를 하고 나니까 질본이 그 뒤에 이제 비로소 대꾸하는 형식이야. 네. 지금 비어있는 엄마 병실이 몇 개냐? 그게 언론사마다 다 들쭉날쭉했어요. 어떤 데는 1000개다. 1000개는 뭐가 1000개 600개인데 그 사실조차도 질본이 제대로 확인을 못하고 오승에 퍼질고 앉아있으면서 그 지금 매일 오늘 확진자 몇 명입니다. 사망 몇 명입니다. 그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지금 대처를 잘했다고 보는 겁니까? 코로나19에 대한 내가 보기에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는요 정말 머리부터 바꿔야 돼요. 이번 사태를 가만히 지켜보면서 정말 무능한 집단이야. 뭘 하는 거예요? 마스크 숫자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데 그 마스크 소유 숫자도 몰랐던 거 아니에요. 네네. 이러니까 대통령에게 잘못 보고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도 중국에 우리가 마스크 처음에 의료용 100만 장, 일반용 200만 장 200만 장 주겠다. 우리가 마스크가 얼마나 쓰이는지를 지금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 걸 제대로 보고를 하고 제대로 판단을 하고 하는 것부터가 질병관리본부가 해야 될 일입니다. 위기 대응 능력이 전혀 없는 그런 걸 갖고 우리나라 언론에서 대통령이 수고한다 이러니까, 그리고 거기에 갈비찜 사들고 가니까 다들 질병관리본부 일 잘한다고 하는데 내가 대통령 같으면 전부 다 파민이야 그게. 이제 상당 파민이야. 아니 이제 이거는 아니 그렇게 그런데요. 말씀하시면 내가 말씀드릴게요. 짧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가령 서울 같으면 무수히 산재하고 있는 뭐 전국에 다 있지만 콜센터, 대구에도 어제 지금 갑자기 또 터진 게 요양병원이잖아요. 질병관리본부 같으면 가령 다중이 어떻게 집단적으로 생활하는 곳이 어디다 하는 것을 미리 다 이런 사태가 있으면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 기본이잖아요. 자기들이 업무예요. 그리고 가령 이번에도 가령 마스크 소요 같은 것은 자기들이 업무예요. 가령 환자가 이렇게 생기면 병상이 어떻고, 그러면 이런 환자들이 응급실에 가서 확진 환자가 나와버리면 그 응급실이 폐쇄가 되니까 일반 중증 외상 환자도 못 간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심근경색 걸린 사람이 서울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건 어디서 감당할 거예요? 그거는 코로나 때문에 죽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 숫자도 안 들어가. 그럼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돼? 이래서 질병관리본부는 평상시에 이런 위기 상황이 이렇게 있으면 이때는 어떻게 대처한다는 프로그램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갖고 있죠. 안 갖고 있죠. 안 갖고 있으니 갖고 있는데도 이런 사태가 생겼으면 아니, 이제- 그건 좀 더 감옥 보내야 돼. 네네. 그거는 문자 그대로 인원행을 하면 네. 문자 그대로 직무유기야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변호사님이 사실에 여의거하시는 주장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여러 증상을 보고 그렇게 진단하실 수 있다고. 화가 나잖아요. 내 가족이 그래서 길거리를 떠돌다 죽었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분하겠어 내가. 네, 아니 그 심정은 우리가 누구나 다 공감하죠. 지금 우리 사회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도 확진자가 매일 뭐 800명까지 늘다가 이제 100명 이하로 떨어졌는데, 지금 떨어진 걸 갖고 코로나가 한풀 꺾였다, 앞으로 사라질 것이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특히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직까지 이게 백신이 없잖아요.
이 에볼라도 백신이 없고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도 백신이 없고 나머지는 대충 이제 백신들이 나오면 특히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백신이 다 찾아지니까 그나마 항체가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뭐 독감을 걱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망자가 엄청나게 나오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이번에 미국 독감은 뭐 숫자로 따지면 올겨울에 4만 명. 예, 거의 이제 독감 사망자가 기저 4만 명. 환자까지 다 포함해서 이제 그런 예. 건데 근데 이게 그러면 앞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언제 종식된다는 게 이제 장래가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는 놀랍게도 이 여름철에도 계속 진행될 수가 있다. 이렇게 예측하는 그 의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 날씨가 뜨거워지면 그냥 사라지는데 이번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폐렴과 직결되는 건데 또 폐렴도 거의 급성화예요. 폐가 하얗게 3일 만에 하얗게 변해버린단 말이에요. 보통 폐렴이 그런 거 아닙니다. 아니 이게 언론에 나온 그것도 사진들이 가짜뉴스예요. 가짜 뉴스가 아니에요. 아, 내가 그 방송에서 그런 말씀 나도 하시면 안 돼요. 의사들하고 그걸 보고 있으면서 의사들에게 직접 내 얘기를 아니 들었어요. 의사들 중에도 이상한 얘기하는 의사들이 있어요. 그래요? 예. 그럼 그 나는- 폐 사진 돌아다니는 거요. 그 다른 병 원래 있던 분 사진이에요. 기저 환자가 폐렴이 그래 확대가 네,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두려움을 가져야 되지만 과도한 두려움을 가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기저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이 폐렴이 대부분 급성 폐렴화 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사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 사람 독감 걸려도 이 급성 폐렴으로 진전이 돼가지고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물며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 특별한 백신이 없는 이런 이 감염병이 번졌을 때는 이걸 이제 종식이 언제 된다 하는 걸 갖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으면 좋은데 아직까지 백신이 뭐 전 세계가 지금 다 매달리고 있지만은 백신이 발견된다 하는 것은 우리가 그건 확실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에볼라에 대한 백신을 찾아내면 이건 노벨 의학상에다는 미리 예, 언론이 뭐 기사를 그런 헤드라인을 깔 정도였는데 지금까지도 백신을 못 찾아내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가령 우두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BCG 집종을 만들어내 가지고 신인들을 없애고 폐기력 감염자를 확 줄이는 그런 쾌거를 그럼 언제 만들어내는 이건 앞으로 우리 기다려봐야 돼요. 이제 내가 걱정하는 것은 이게 정말 종식이 안 돼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계속 이 거리두기를 하면서 계속 확진자가 이제 10명 미만으로 줄었다. 그런데 이걸 조금만 거리두기 풀면 또 예배 보고 또 뭐 결혼식 하고 이러면 또 와장창 또 나온단 말이에요. 너무 미리 걱정하는 그래서 아니 나는 여기에 정말 우리나라 같은 이게 우리가 뭐 기축통화를 가진 나라도 아니고 정말 이 한국이 이러다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앞으로 엄청난 타격을 입는 그런 모델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 사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이제 사망자가 아무도 없어서 노무현 정부가 대처를 아주 잘했다. 뭐 이런 평가가 나중에 나왔죠. 그런데 신종플루가 참 재미있어요. 이 신종플루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유행을 했거든요. 그때 이명박 정부 때 신종플루는 뭐 저도 기억을 합니다만 나중에 타미플루라는 게 만약에 이 치료제가 나오지 않았으면 신종플루는 어쩌면 아직까지도 명의를 떨치고 있을지 모릅니다. 타미플루를 찾았는데 그래서 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대충 그 의학자들이 방식을 아는 것 같아요. 새로운 바이러스 변종이 나올 때마다 여기에 대한 대처를 하고 새로운 백신을 찾아내는 길을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타미플루가 나왔는데 이번에도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일부에는 타미플루가 효과를 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항바이러스제니까. 근데 어떻든 타미플루는 이제는 홍콩 독감입니다. 홍콩 독감, A형 독감. 지금 이 신종플루는 타미플루. 타미플루가 전혀 관계 없어요. 아니 그때 타미플루라고 그랬거든 신종플루에. 신종플루 때문에 신종플루에 치료제. 예, 치료제로 썼는데 이번에도 일부 언론을 보니까 근데 뭐 에이즈 완화시키는 치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신종플루에 썼던 타미플루 같은 이런 걸 갖고 여러 가지 투약을 했는데 효과를 보는 경우가 있는 모양이에요. 다 케이스마다 다 다르다고 얘기를 하던데 아직 치료제가 없으니까. 근데 뭐 어떻든 지금 문제는 백신 찾기입니다. 백신 찾기 메르스 사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박근혜 정부가 이 감염원 차단에 실패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박근혜 정부 때 나는 국가 위기 대응 체제의 기본적인 문제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질병관리본부는 5성에 있고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핵심 중요 간부들은 다 세종시에 있고, 그리고 장관은 서울 장관 사무실에 일주일에 5일간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그리고 대통령은 또 그 청와대에 있고, 이러니까 국가 위기 대응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거예요. 현저히 떨어집니다, 이건. 그래서 가령 미국 같으면 백악관에 대통령 주변에 장관들 걸어서 다 10분 아닙니다. CIA만 랭리에 멀리 있고, 영국도 다 이게 다 보니까 10분지 주변에 뭐 외교 재무부터 시작해서 제일 끝에 그 복지 교육까지 다 10분 아니잖아요. 일본은 말할 것도 없죠. 그게 5분 아니에요. 변호사님 이제 그 점도 뭐 의미가 있는데 나는 저는 그래서 난 여기에도 난 앞으로 이거 우리가 장기적으로 볼 때 이거 한번 나는 재검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대통령이 내려가든지 아니면 전부 다 대통령 주변에 다 모이든지. 일본 같은 경우는 정부가 그 굉장히 긴장하는 것이 보이잖아요. 막 이게 크루즈선 오면 그 배에서 못 내리게 하고 막 이럴 정도로.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이게 내가 뭐 오한이 있고 열이 나고 그리고 기침을 해요 이래도 검사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일본 그 의학자들이 한 얘기로는 지금 확진자가 10,000명이 아니라 10만 명 가까이 됐을 것이다. 너무 지금 무방비 상태다. 이 얘기인데, 이걸 단순히 아베 신조가 이거 도쿄 올림픽 이거 수도 때문에 큰일 나니까 이것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봐요. 이건 나는 어떻게 그 국민성도 문제지만 이 주변에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일본에 그 일본 자료를 읽어보면요, 뭐 내가 요미우리도 받고 보니까 이 비슷한 내용들이 있으면 뭔가 하면 왜 전 세계가 이게 그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렇게 다들 깜짝깜짝 놀라느냐.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결국은 그 치사율이 아주 낮은 유행병에 불과하다. 그렇게 과거에 어떤 그 치사율처럼 뭐 몇십 %가 죽는 그런 병은 아니고 기저 질환이 있는 사람들만 조심을 하고 나머지는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거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 비슷한 내용이 일본에 나왔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젊은 애들이 가리 지금도 하라주쿠라든가 뭐 시부야 같은 젊은 애들이 많이 모이는 거리에는 일요일에 사진 찍어놓은 걸 보니까 내가 어제 자료를 봤어요. 어제 내가 요미우리하고 그거 들어가서 보니까 자기들도 걱정을 하더라고. 이제는 하라주쿠에는 빽빽해. 아무도 마스크를 안 썼어요. 아무도 마스크를 안 쓴 젊은 애들 인파가 빽빽하고 애들 춤추는 데 있잖아요. 그 광장. 그 주변에 막 확 모여서 하고 저도 박수를 치고 있어. 내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일본은 정말 이게 여기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대중들이 이렇게 무감각한 것인가? 아니면 정부가 방치를 해버리는 것인가? 정부가 위기 능력을 진짜 못 가지는 것인가? 굉장히 궁금해지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그게 우리와 너무 대조적인데, 이래서 가령 집단 확진 상태가 벌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지. 저런 최근에 각 여론조사소에서 대통령의 그 국정에 대한 긍정평가, 부정평가 이 지지가 나오고 여론조사소마다 차이가 굉장히 큰 부분이 있고, 근데 저는 적어도 이 응답 이 표본들 성향을 분석해 놓은 자료가 없으면 믿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런 어떤 여론조사 결과만 딱 보여줘서는 안 돼요. 여기에 투표한 사람들이 지난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투표를 했느냐 안 했느냐, 몇 사람이냐. 대부분 이 갤럽 같은 경우를 보면 그걸 이제 자주 밝혀주는데 보면 문 대통령에 투표했다는 사람들이 거의 한 60% 정도 응답을 해요. 그리고 이 응답자 중에 가령 홍준표 더하기 안철수 뭐 이래서 다 합쳐도 거의 한 20%가 응답 비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런 이제 지지도 대통령의 국정평가에 대한 지지를 우리가 분석을 할 때는 널리 응답층이 누구 있는가를 데이터를 보증을 하는 건 나이별 이런 것만 보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응답층이 누구 있는가를 항상 유념해서 분석을 하고 판단을 해야만 한다. 나 그렇게 봐요. 그런 의미에서
지난번에 가령 대통령이 갤럽에서 40%가 추락했을 때 나는 실제로는 대통령의 지지도가 한 35% 미만으로 떨어졌을 수 있다고 보고 가령 최근에는 다시 대통령 지지도가 올라간 이유를 제 나름대로 이렇게 분석합니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굉장히 국민들의 위기의식을 줬잖아요. 거의 뭐 7,000명, 8,000명 계속 올라갔으니까 매일 뭐 800명, 500명 이러다가 이제 100명 이하로 쭉 떨어졌거든요. 100명이 쭉 떨어지고 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할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하는 이런 믿음이 서서히 생길 때 가령 국가가 주는 어떤 신뢰, 믿음 이것이 생길 때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는 상당히 회복을 합니다. 회복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역설적으로 올라가게 돼버리죠. 근데 그런 현상인데 이건 잠깐 일종의 마치 어떤 행사가 있으면 생기는 컨벤션 효과 비슷한 효과예요. 잠깐이라고나 봐요. 여론조사의 주의를 보면 대부분 그렇거든요. 어떤 위기가 지나고 나면 다시 국가의 지도층에 대한 지지가 올라가다 다시 또 원상태로 찾아가는. 그래서 앞으로 나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해서 아마 문 대통령에게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는 유리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